북한 동해안의 한 공군기지가 새벽부터 발칵 뒤집혔습니다. 보고드립니다. 도현동무가 자리에 없습니다. 그 시간 허가되지 않은 전투기 한 대가 어둠 속을 가르고 이륙했습니다. 경납고 앞에서는 누군가 무릎을 꿇은 채 울부짖고 있었고 지휘소에서는 즉시 추격하라는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전투기 조종석에는 30년간 북한 하늘을 지켜온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그 남자는 남쪽 활주로에 비상 착륙한 직후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는 왜 목숨을 걸고 새벽 5시에 단독 비행을 감행했을까요? 그리고 자유의 땅을 밟은 순간 왜 쓰러져야만 했을까요? 사연 계속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탈북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도현입니다. 올해 52이고 평생을 북한 공군 조종사로 살았습니다. 제가 52년을 살면서 하늘을 날아본 시간이 30년입니다. 여러분, 30년이면 강산이 3번 바뀌는 세월이에요.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조선인민군 공군 조종사로 살았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그 험한 바닷바람이 부는 동해안 기지에서 말이죠. 젊었을 때는 미그기를 몰았습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면 조국의 산하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백두산 줄기가 쭉 뻗어 내려오고 동해 푸른 물결이 끝없이 펼쳐지고 그때는 진심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이 하늘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 50이 넘으니까 전투기는 더 이상 안 태워줍디다. 반응 속도가 떨어진다. 체력이 안 된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요. 대신 맡긴 게 정비 시험 비행이었습니다. 수리한 비행기가 제대로 나는지 확인하는 일이에요. 듣기엔 쉬워 보이지만 실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고장난 기체를 타고 올라가야 하니까요. 젊은 조종사들은 안 하려고 피하는 일을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떠안는 거죠. 2019년 10월, 그날 새벽 5시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0월이면 함경도는 벌써 겨울이에요. 입김이 하얗게 나오고 손이 시려서 장갑 없이는 조종관도 못 잡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경납고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뭔가 이상했습니다. 경비병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경납고 앞에 꼭 서 있는 초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부 지휘소도 조용했고요. 마치 기지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혼자 엔진 점검을 마치고 조종석에 올라탔습니다. 굳은 허리가 또 한 번 비명을 질렀어요. 30년 전엔 날쌔게 뛰어올랐는데 이젠 끙끙거리며 기어올라야 합니다. 헬멧을 쓰고 무전기를 켜는 순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잡음 섞인 작은 소리였는데 분명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현동무. 오늘 비행 평소처럼 끝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 죽음을 앞두면 귀가 예민해진다더니 정말 그랬습니다. 그 작은 잡음 속 목소리가 귓속에서 천둥처럼 울렸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갑자기 헬멧 안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무슨 소린가 싶어 다시 들으려 했지만 무전은 끊어졌습니다. 그 순간 한 달 전에 사라진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박기룡, 최성대, 저와 30년을 함께 날았던 전우들이에요. 기룡이 형은 아들 대학 보낸다고 밤마다 담배 피우며 걱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대는 손녀 돌잔치 사진을 맨날 자랑하던 친구였고요. 둘 다 시험 비행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엔진 결함으로 추락했다고 발표했지만 우리는 모두 알았어요. 50 넘은 조종사가 갑자기 엔진 결함으로 2명이나 연달아 죽는다.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하나씩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평생 충성 바친 하늘이 이제는 우리 무덤이 되고 있었어요. 조종관을 잡는 제 손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30년 동안 하늘이 무섭다고 느낀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마침내 운명이 조용히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기룡이 형, 성대, 그 사람들 마지막 표정이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출격 전날 밤, 술 한잔하면서 웃던 얼굴이 30년 동안 믿어온 조국이었는데
그날따라 그 하늘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 결국 칼자루는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쥐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칼끝이 마침내 제 목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조종석에서 그 무전을 듣고 나서 저는 비행을 취소했습니다. 엔진 이상 징후가 있다고 거짓 보고를 올렸어요. 평생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그날은 살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만 나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이 아닐 뿐 언젠가는 제 방 문을 두드릴 사람들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한 달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박기룡 형이 죽기 이틀 전이었어요. 우리는 기지 뒤편 작은 창고에서 몰래 술을 마셨습니다. 북한에서는 군인이 술 마시면 큰일 나지만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눈 감아주더라고요. 어차피 곧 없어질 사람들이니까. 기룡이 형이 그날따라 말이 많았습니다. 도연아, 내 아들 대학 들어갔다. 김일성종합대학. 형 얼굴에 주름이 깊었지만 그날만큼은 환하게 웃었어요. 아들 자랑을 그렇게 하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 요즘 우리 또래 조종사들 자꾸 빠지잖아. 김대위도 그렇고 이소룡도 그렇고.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50 넘은 조종사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전출 갔다는 사람도 있고 은퇴했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연락이 안 됐습니다. 형, 그냥 조용히 있어. 괜히 입 잘못 놀리면. 제가 말렸지만 기룡이 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뭔가 이상해. 정비 기록을 봤는데 우리 기체들 부품이 자꾸 빠져 있어. 새 부품으로 교체했다는데 실제로는 안 돼 있고. 그 말을 듣고 이틀 뒤 기룡이 형은 시험 비행 중 추락했습니다. 엔진 결함이라고 발표했어요. 장례식도 없었습니다. 유가족한테는 조국을 위해 명예롭게 산화했다는 통보만 갔다더군요. 형이 그렇게 자랑하던 아들한테 아버지 시신도 못 보여줬을 겁니다. 나중에 들으니 기룡이 형 부인은 소식 듣고 기절해서 실려갔다더군요. 평생 나라만 믿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결국 국가는 장례식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최성대도 같은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성대는 손녀 돌잔치 사진을 맨날 보여주던 친구였어요. 지갑에서 꺼내서 우리 손녀 예쁘지? 하고 물을 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그래 예쁘다 했었는데 그 친구 관물함을 정리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사진도 편지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기지에서는 아무도 그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밥 먹던 동료가 하루아침에 이 세상에 없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술을 마시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이제 필요 없는 부품인가? 여러분, 부품이 낡으면 어떻게 합니까? 버리죠. 수리할 가치가 없으면 폐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랬던 거예요. 30년 하늘을 지켰는데 이제 늙었으니까 조용히 처리하는 거죠. 사고로 위장해서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치겠다며 젊은 나를 다 줬습니다. 23살에 처음 하늘에 올라서 52이 된 지금까지 오직 이 나라만 바라봤어요. 젊을 땐 조국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믿었는데 52이 되니 조국이 먼저 나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다가오자 그 조국은 제 죽음을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려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사람 목숨은 부품만도 못하구나. 낡은 비행기는 박물관에라도 가는데 낡은 조종사는 하늘에서 떨어뜨려 버리는구나. 6.25 때 싸우셨던 우리 아버지 세대도 이런 대접은 안 받았을 겁니다. 적어도 그분들은 전쟁터에서 명예롭게 싸우다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제 나라 군대한테, 제가 평생 충성한 조국한테 암살당하는 겁니다. 전우들이 하나둘 사라지는데도 우리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울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봐 서로 눈만 피했습니다.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다음 차례가 저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이곳에선 죽은 사람보다 지워진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엔진 이상을 핑계로 비행을 미루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통할지 몰랐습니다. 상부에서는 벌써 2번이나 언제 비행 가능하냐고 물어왔거든요. 그날 저녁 정비창고에서 혼자 제 기체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찾고 싶었어요. 기룡이 형이 말했던 그 부품 문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다가왔어요. 돌아보니 젊은 정비병이었습니다. 25쯤 됐을까. 제 아들뻘 되는 청년이었어요. 눈이 맑았는데 그날따라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도연 선생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기체요. 엔진 볼트 몇 개가 새 걸로 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비 기록에는 교체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대로예요. 녹슨 거 그대로.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저도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박기룡 선생님 기체도 그랬고 최성대 선생님 기체도 그랬습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 청년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거는 거였으니까요. 선생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은 못 말씀드려요. 그 청년은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사라진 뒤 정비창고 한복판에서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 때문에 무릎이 풀렸습니다. 30년 동안 전투기를 몰면서도 느끼지 못한 공포가 그날은 제 허리를 꺾어버렸습니다. 정비창고 안은 조용했지만 귀에서는 누가 제 이름을 부르는 듯한 환청이 들렸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오면 세상이 이렇게 조용해지는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다음 주 비행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연속 시험 비행이 제 이름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평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 전부였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한 번 타면 죽을 수도 있는 비행기를 닷새 연속으로 타라는 겁니다. 한 번 안 죽으면 2번, 2번 안 죽으면 3번. 어떻게든 하늘에서 떨어뜨리겠다는 거죠. 저는 침대에 앉아서 혼자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이제 제 차례인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함경도의 밤하늘은 별이 참 많았어요. 30년 동안 저 하늘을 날았는데 이제 저 하늘이 제 무덤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6.25 때 국군으로 싸우시다가 포로로 잡혀서 북에 남으신 분이에요. 평생 고향 그리워하시다가 돌아가셨죠. 임종 때 제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도연아, 아버지는 못 갔지만 너라도 언젠가 저 남쪽 하늘을.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왜 그런 위험한 말씀을 하시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죽음 앞에 서니까 그 말씀이 비로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다. 기룡이 형처럼, 성대처럼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순 없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남쪽 하늘을 바라본 그날 밤 이후 기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니, 저를 대하는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해야 맞겠네요. 처음엔 느낌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누군가 제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어요.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숙소로 걸어가는데 멀리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걸음을 멈추면 그 발소리도 멈췄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이런 느낌이 들면 끝난 겁니다. 보위부에서 찍혔다는 뜻이거든요. 며칠 뒤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 숙소 옆방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어요. 젊은 중이었는데 조종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했죠. 조종사 숙소에 왜 비조종사가 들어오나. 그 친구는 저와 마주칠 때마다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감시원이라는 걸 숨기지도 못하는 어린 친구였어요. 그리고 사흘 뒤 상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기지 정치위원 김철호. 50대 중반의 뚱뚱한 사내였는데 눈이 뱀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사람 방에 들어가는 순간 직감했어요. 오늘 뭔가 터지겠구나. 한도현 동무, 요즘 비행을 안 하고 있다면서? 예, 기체에 이상이 있어서. 이상? 정비 기록에는 문제 없다고 돼 있는데. 그 눈이 저를 훑었습니다. 마치 엑스레이처럼요. 혹시 다른 생각 있는 거 아니야? 요즘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닌다는 보고가 있어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상한 소리라니. 제가 뭘 했다고. 그때 번뜩 떠올랐어요. 며칠 전 식당에서 젊은 조종사들과 이야기할 때 제가 무심코 한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이제 쓸모가 없나 봐. 그냥 푸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보고가 된 겁니다. 북한에서는 푸념 한마디가 반역이 될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위원 동무. 그냥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한 말입니다. 그래? 근데 한동무, 자네 아버지가 원래 남조선 출신이지?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 건 협박이었어요. 언제든 성분 문제로 찍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예. 하지만 저는 태어날 때부터 공화국 국민입니다. 알아. 그냥 확인하는 거야. 김철호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섬뜩했는지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비행 복귀해. 알겠지? 그 방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기지 전체가 나를 조용히 감싸며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제 뒤에서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들린 듯했습니다. 비록 착각이었지만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나라가 나를 가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 그 비행기를 타면 저는 죽습니다. 확실했어요.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지도를 펼쳤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꺼낼 수 있는 지도가 아니었어요. 30년 동안 비행하면서 머릿속에 그려둔 지도였습니다. 청진에서 동해까지 직선거리 약 80km, 동해 상공으로 나가서 남쪽으로 방향을 틀면 한국 영공까지 약 250km. 연료는 충분한가? 그 낡은 기체가 버텨줄 수 있는가? 레이더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추격기가 뜨면 생각할수록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100% 죽어요. 탈출하면 어쩌면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죽더라도 내 발로 가겠다. 그리고 월요일 새벽, 저는 평소처럼 경납고로 걸어갔습니다. 마지막 비행을 하러. 2019년 10월 21일, 월요일 새벽 5시, 저는 평소처럼 경납고로 걸어갔습니다. 그 새벽 공기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모든 게 저를 향해 지금 아니면 끝이다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얼굴은 평온하게 유지했어요. 30년 동안 연기한 적 없는 사람이 그날은 목숨을 걸고 연기를 했습니다. 경납고에 도착하니 제 기체가 있었습니다. 낡고 녹슨 미그 21. 이 비행기가 저를 죽이려고 준비된 관이었는데 오늘은 이 관을 타고 탈출해야 했습니다. 엔진 점검을 하는 척하면서 저는 연료 게이지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험 비행이니까 연료는 충분히 채워놨더군요. 그들은 제가 이 연료로 남쪽까지 갈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조종석에 올라탔습니다. 굳은 허리가 또 비명을 질렀지만 오늘은 아프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륙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관제탑에 무전을 넣었습니다. 시험 비행 준비 완료. 이륙 허가 요청합니다. 허가한다. 기지 상공 선회 후 복귀하라. 그 목소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들은 마지막 북한 사람 목소리. 엔진을 켰습니다. 낡은 기체가 몸부림치듯 떨렸어요. 제발 버텨다오. 속으로 빌었습니다.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붙자 기체가 들렸어요.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저는 조종간을 꺾어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순간 관제탑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한도연, 방향이 틀렸다. 즉시 복귀하라.
저는 무전기를 껐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울렸어요. 탕, 탕, 탕. 지상에서 쏘는 소총 소리였습니다. 총알 몇 발이 동체를 스쳤어요. 쨍 하는 소리와 함께 기체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하늘에 떴으니까요. 고도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레이더에 안 잡히려면 낮게 날아야 했어요. 산을 스치듯 나무 꼭대기를 스치듯 날았습니다. 80m, 때로는 50m. 조금만 실수해도 산에 부딪혀 죽는 높이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하늘을 날았지만 이렇게 무서운 비행은 처음이었어요. 15분쯤 지났을까? 드디어 동해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닌데 바다만 봐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추격기 2대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미그 29. 저보다 훨씬 빠르고 강한 전투기였습니다. 무전기에서 소리가 터졌습니다. 한도연, 즉시 기지로 복귀하라. 불응시 격추한다. 무전기 너머로 들리는 그 목소리.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건 어제까지만 해도 옆에서 술잔 기울이던 후배 조종사의 목소리였어요. 기룡이 형 장례도 못 치르고 같이 울었던 녀석이었습니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나를 죽이러 온 겁니다. 무전기 너머에서도 그 녀석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명령이니까 쏘는 거지. 형님을 죽이고 싶은 건 아니었겠죠.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격추.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복귀하면 어차피 죽습니다. 오늘 안 죽으면 내일 죽어요. 이 나이에 이런 죽음으로 끝낼 순 없었습니다. 30년을 바친 하늘인데 마지막은 내 선택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남쪽을 향해 가다 죽겠다. 저는 고도를 더 낮췄습니다. 바다 위 30m. 파도가 손에 닿을 것 같은 높이였어요. 이 높이에서는 미사일을 쏘기 어렵습니다. 바다에 반사되어 제대로 안 맞거든요. 추격기가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예광탄이 제 기체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붉은 빗줄기가 눈앞을 가로질렀습니다. 그 순간 기체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정비병이 말했던 그 볼트, 그게 문제를 일으킨 거였습니다. 기체가 울부짖었습니다. 철판이 뜯어지는 소리까지 느껴졌어요. 기체가 요동칠 때마다 쇠조각이 제 등을 긁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태워준 이 비행기가 마지막 힘을 짜내며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엔진 온도 상승, 연료 누출 경고. 제발, 조금만 더. 저는 조종관을 붙잡고 빌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먼저 간 아내한테, 어린 나이에 떠난 아들한테, 조금만 더 버텨다오. 남쪽까지만. 기체는 비명을 지르듯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수백 번을 타고 내린 기체였습니다. 그날만큼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저와 함께 죽기로 작정한 것처럼 끝까지 날아주었습니다. 얼마나 날았을까요? 10분, 20분.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추격기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돌아가는 거지? 그러다 깨달았어요. 북방 안개선. 그 선을 넘으면 국제 문제가 되니까 더 이상 쫓아올 수 없었던 겁니다. 추격기가 사라지는 걸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쁘지 않았어요. 그 녀석들도 돌아가면 문책당할 텐데 탈북자를 놓쳤다고 어쩌면 그 후배도 저처럼 찍힐지 모릅니다. 저를 잡으러 온 녀석들도 돌아가면 처벌을 받을 겁니다. 북한 하늘에서는 누구도 승자가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누군가는 대신 죽어야 하니까요. 미안하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이제 바다 위에 저 혼자였습니다. 사방이 온통 파란색이었어요.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랗고 태어나서 이렇게 넓은 세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하늘조차 좁게 느껴졌거든요.
어디를 날아도 감시받는 느낌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광활한 바다 위에서 저는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혼자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30년 동안 동료들과 함께 날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룡이 형도 없고 성대도 없고 저 혼자 이 넓은 바다 위를 날고 있었어요. 기체는 점점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계기판의 경고등은 미친 듯이 깜빡였어요. 엔진 온도가 한계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연료 게이지는 바닥을 가리키고 있었고요. 조종관을 잡은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너무 세게 쥐고 있어서 손바닥이 찢어진 거였어요. 그 피가 조종관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픈 줄도 몰랐어요. 그냥 앞만 보고 날았습니다. 그때 문득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제 아들은 23세 죽었어요. 군 복무 중에 영양실조로. 그때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절이었거든요. 군인들한테도 밥을 제대로 안 줬습니다. 제가 조종사라서 그나마 형편이 나았는데 아들은 일반 보병이었어요. 굶다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하늘에 있었습니다. 비행 중이었어요. 그 녀석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 군복이 헐렁했어요. 얼마나 못 먹었으면 저는 그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라면서 아들아, 저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지금이라도 너한테 가고 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헬멧 안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였어요. 그래도 조종관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무전기에서 잡음이 들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소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한국어였어요. 북한 말투가 아니라 남한 말투. 미확인 항공기 응답하라. 여기는 대한민국 공군이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그 말이 귀에 박혔어요. 현재 위치를 확인했다. 우리가 호위하겠다. 따라오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켰습니다. 여기는 한도현, 북에서 왔습니다. 제발.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왔어요. 울음이 섞여서 알겠다. 침착하라. 우리가 데려다 주겠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데려다 주겠다. 북한에서는 누구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평생 누군가가 제게 이렇게 말해줄 줄 몰랐습니다. 괜찮다. 우리가 데려가겠다는 말을요. 창밖을 보니 양쪽에서 전투기 2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극 마크가 보였어요. 대한민국 공군기. 그 순간 멈춰있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엉엉 울었어요. 52살 먹은 남자가 조종석에서 어린애처럼 울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평생 못 넘어오신 그 하늘을 아들이 오늘 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기 2대가 제 양옆에 붙었습니다. F-15. 제가 평생 적기라고 배웠던 그 전투기가 지금은 저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뒤집힐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국 조종사가 무전을 보내왔습니다. 기체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 버틸 수 있겠나? 저는 계기판을 봤습니다. 엔진 온도는 빨간색을 넘어섰고 연료는 거의 바닥이었어요. 기체는 쉴 새 없이 떨렸습니다. 언제 추락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버텨보겠습니다. 알겠다. 가장 가까운 공군 기지로 유도하겠다. 조금만 더 버텨라. 그 조금만 더 가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1분이 1시간 같았어요. 기체가 흔들릴 때마다 이번엔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조종관을 놓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 저 멀리 육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 같은 땅인데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북쪽에서 볼 때는 그냥 산이고 들판이었는데 남쪽에서 보니까 다르게 보였습니다. 자유가 있는 땅,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땅. 활주로가 보인다. 착륙 준비해라. 한국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앞을 봤어요. 길고 넓은 활주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북한 기지와는 비교도 안 되게 깨끗하고 넓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랜딩 기어가 안 내려왔어요. 레버를 당겼는데 반응이 없었습니다. 유압 장치가 고장 난 거였어요. 랜딩 기어가 안 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착륙을 못 하다니. 침착해라. 동체 착륙해본 적 있나? 훈련으로만. 할 수 있다. 우리가 유도하겠다. 속도 최대한 줄이고 기수 들어. 천천히 내려와. 동체 착륙. 바퀴 없이 비행기 배로 활주로에 미끄러지듯 내리는 겁니다. 실패하면 불이 나거나 뒤집혀서 죽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속도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기수를 살짝 들고 활주로를 향해 천천히 내려갔어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쿵. 기체 바닥이 활주로에 닿는 순간 굉음과 함께 불꽃이 튀었습니다. 쇳덩이가 콘크리트에 긁히는 소리가 귀를 찢었어요. 기체가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조종간을 꽉 붙잡고 버텼어요. 얼마나 미끄러졌을까? 10초, 20초?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기체가 멈췄습니다. 살았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손이 조종간에 붙어버린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뛰어오는 소리. 한국말이 들렸어요. 괜찮습니까? 나올 수 있습니까? 캐노피가 열렸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한국 공군 병사들이 저를 부축해서 꺼내주었습니다. 제 다리는 후들거려서 혼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한마디가 제 평생 처음 들은 안심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누구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귓가에 다시 울렸습니다. 도연아, 언젠가 남쪽 하늘을. 그 말이 오늘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 땅, 아버지가 평생 돌아가고 싶어 하셨던 그 땅, 제가 지금 밟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햇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유로운 땅이라서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엉엉 울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울었어요. 52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이 처음으로 누구도 나를 죽이려 하지 않는 곳에 도착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저 도착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드디어 이 땅에 왔습니다. 그 뒤로 며칠은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조사를 받고 하나원이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시설이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또 다른 감옥인가 싶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가두니까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밥을 3끼 주는데 배불리 먹어도 아무도 뭐라 안 했습니다.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도 보고 안 해도 됐어요. 창문을 열면 바깥 공기가 들어왔고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원 첫날 밤, 잠결에 누가 문을 열까봐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더군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난 감시받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게 얼마나 이상했는지 모릅니다. 52년 동안 숨 쉬는 것조차 눈치 보며 살았는데 갑자기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처음 며칠은 오히려 불안했어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함정인가 싶었습니다. 하나원에서 한 달쯤 지났을 때 처음으로 마트에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마트 입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물건이 너무 많아서 무서웠습니다. 과자만 해도 수십 가지, 라면만 해도 수십 가지. 북한에서는 배급받는 거 먹으면 다행이었는데 여기는 골라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계산대에서 돈을 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원하는 걸 사는 게 이렇게 떨리는 일인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신라면이었어요. 한 입 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맛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이걸 아들한테 먹여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녀석이 굶어 죽을 때
라면 한 그릇만 있었어도 살았을 텐데 그 생각에 젓가락을 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금 한국에 온 지 5년이 됐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아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생활하고 가끔 탈북민 단체에서 강연도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알아야 하니까요. 기룡이 형처럼, 성대처럼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으니까요.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창문을 열고 북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거기 아직 제가 두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정비창고에서 목숨 걸고 제게 진실을 알려준 그 젊은 정비병. 저를 쫓아왔지만 차마 쏘지 못했던 후배 조종사.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저 때문에 처벌받지는 않았을까요? 미안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북녘 땅 어딘가에 묻혀 있을 아버지, 아내, 아들.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 무덤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꽃 한 송이라도 놓고 싶어요. 아버지한테는 아버지, 아들이 해냈습니다 하고 말하고 싶고, 아들한테는 아빠가 미안하다 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52살에 처음으로 자유를 알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늦었어도 알게 된 게 다행이라고. 기룡이 형은 못 알고 갔잖아요. 성대도 못 알고 갔고요. 저는 운이 좋았던 겁니다. 이제 남은 인생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원해서 사는 인생을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뭐 하지 하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북한에서는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해요. 당이 시키는 대로, 수령이 시키는 대로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결정해요. 오늘 뭘 먹을지, 어디 갈지, 누굴 만날지. 그게 자유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참 고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요. 하늘에서 떨어질 뻔한 늙은 조종사를 품어주셔서요.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북에 있는 사람들도 이 자유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낀 이 따뜻함을 그 사람들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싶어요. 아버지가 못 보신 그 날을 제가 볼 수 있다고. 북쪽에서의 52년은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쪽에서의 삶은 제 선택입니다. 남은 날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제가 스스로 걷겠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람은 살아도 되는 곳에 와야 비로소 사람답게 산다는 것을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